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입니다. SQLD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 SQLD를 공부하다 보면 꼭 이해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 주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선정해서 개념과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 교수입니다. SQLD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핵심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SQL 실습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과 정규화, 그 다음에 SQL 그룹 함수,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제풀이, 이렇게 구성해 왔습니다. SQL 실습 환경은요, 간간히 우리 학우님들이 실습 환경에서 한번 SQL문을 입력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때마침 우리가 리눅스 마스터 특강도 함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오라클을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아DB를 리눅스에서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 구성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즉 SQ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까지 해놓고 필요에 따라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SQLD 자격증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DBMS 하에서 SQL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오라클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요.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클라우드 환경이 많이 사용이 되고 강조가 되면서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RDBMS, 마리아DB의 활용과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사겸사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이후에 자격증 학습이나 또는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정리해 볼 만한 내용 중에 데이터 모델링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정규화 부분 간단하게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하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해 볼 거고요. SQL 그룹 함수도 보겠습니다. SQL 그룹 함수, SQLD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헷갈리기도 하고 자주 출제되는 건 알고 있고 헷갈릴 것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암기하지 못해서 틀린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암기하고 확인해 보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 오라클 DBM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교재에도 중요한 내용들은 캡처해서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설치하는 가운데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는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부분인 거니까 꼭 어디에 잘 메모해 두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설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설치 진행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먼저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연결하는 모습 프로그램 구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XE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XE는요, 학습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경량화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빠른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 버튼, 그 다음에 오라클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 버튼,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유튜브 영상,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또 필요할 때마다만 보시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내용들 따라해 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빠른 설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윈도우즈에서는 오라클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주의사항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한 오라클을 SQL이라는 도구로는 어떻게 접근할지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요,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영상의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쭉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설치를 진행해 주시는 가운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잘 메모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스나 시스템과 같은 계정으로 접속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때 이렇게 설치된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 메모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굳이 메모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도구들을 통해서 접속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세팅도 되기 때문에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 후에 접속 정보가 표시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 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접속이 완료가 되면은요, SQL 플러스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라클에 연결을 해서 실제 사용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내 드렸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엑스의 다운로드하기 이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지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윈도우 버전 쪽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SQL로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기보다 정말 필요하시면 구글링 하시거나 검색하셔서 블로그들을 참조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 정보들이 안내되어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야기 드린 대로 밑에 이렇게 유튜브로 윈도우에서 어떻게 설치할지를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내한 내용에 따라서 쭉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SQL 플러스 도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자, SQL 이렇게 입력하시면 SQL 플러스가 나옵니다. SQL 플러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클릭.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사용자명을 입력하라 나오는데 이렇게 root as sysdba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접속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오라클이 잘 설치가 됐고 오라클에 연결해서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활용하시려고 그러면요. 오라클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몇 가지 도구, 그다음에 SQL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너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웹이나 블로그 등을 검색하셔서 더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오라클을 구성하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은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SQL 디벨로퍼라는 조금 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서 오라클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까지 있기 때문에 실은 오라클을 설치한 다음에 SQL 등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오라클을 가지고 실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드린 겁니다. 물론 몇 가지 공부와 그 다음에 활용 방법을 더 학습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제처럼 이렇게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QL 디벨로퍼도 마찬가지로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렇게 UI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도구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이다. 프로그램이다. 이런 안내가 되어 있고요.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설치형이 아니라 압축을 푸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QL 디벨로퍼, 그쵸? 오라클 SQL 디벨로퍼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까지 온 겁니다. 다운로드 페이지까지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윈도우즈 64빗 위드 JDK, 그 다음에 윈도우즈 32 혹은 6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윈도우즈 64빗 위드 JDK 17 인크리디드 요 버전을 일단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압축 파일이거든요. 그 압축을 푸시면 실행 파일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 실행 파일을 한번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어놨고요. SQL developer.exe 프로그램 바로 여기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프로그램이 구동될 겁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동이 됐고요. 이제 연결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으로 접속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동으로 접속 생성이라는 부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뜨고요. 네임은요, 저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이거 메모해 달라고 부탁드렸었죠?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기본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잘 된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이제 접속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접속을 클릭하면 이렇게 접속이 잘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질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의 작성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간단하게 SQL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그 다음에 from v string 달러 버전 해서 버전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잘 출력이 되는 보겠습니다. 자, 오라클 버전이 잘 출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SQL이 이렇게 입력한 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을 공부하고 SQL문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오라클이라는 환경이 필요한데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속하고 기본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장 마음에 이렇게 담길 수 있는 진입 장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윈도우 환경에서 쉽게 설치하고 연결해 보고 SQL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 마련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조금 더 공부하시고 사용하실 때 좀 불편함이 있거나 조금 더 잘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몇 가지 블로그라든지 자료들을 통해서 더 학습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특강에서는 이렇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후 과정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마리아DB 설치하기 전에 요 화면도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SQL 디벨로퍼 설치하고 여기다 환경 구성해서 연결하고, 그쵸? 이 기억나시죠? 설정하는 부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SQL문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 버전 정보 출력하는 부분도 화면에 담아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DB 설치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DB는 리눅스 환경에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 환경 자체를
버처 박스에다가 로키 리눅스 환경 구성하는 것 자체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나중에 이제 연관돼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리눅스 마스터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그 로키 리눅스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리눅스에서 마리아DB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리아DB를 설치하는 게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적정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자, 적절한 윈도우 버전을 윈도우 버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그러니까 그 위저드라고 그러잖아요. 단계별로 안내를 해주면서 그 마리아DB를 윈도우에 설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게 좀 까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리눅스의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파지토리라는 정보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다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과정에서는 윈도우보다 리눅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관련 내용 계속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은요, 원하는 형식의 또는 원하는 운영체제에 원하는 마리아DB 버전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메뉴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잠시 홈페이지 접속해서 볼게요. 그런데 리눅스에서 설치하시려고 그러면은요, 레파지토리를 등록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레파지토리, 물론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VI 편집기를 통해서 마리아DB 레파지토리를 구성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레파지토리를 먼저 구성해 놓고, 즉 이후에 yum 인스톨이라는 리눅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리아DB를 설치할 텐데, 그 명령어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설정 정보를 먼저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yum 인스톨 명령으로 마리아DB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레파지토리 정보를 텍스트 파일 형식인데 이 부분을 하나 등록, 즉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한 작업이지, 이것만 저장되어 있으면 yum 인스톨 명령으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는요,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프로그램을 마리아DB를 실행해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systemctl 명령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systemctl start 마리아DB, 이렇게 마리아DB를 실행하고요. systemctl enable 마리아DB 명령으로 혹시 리눅스가 리부팅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systemctl 스테이터스 마리아DB와 같은 명령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우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마리아DB 홈페이지입니다. 예, 마리아DB 홈페이지인 거고요. mariadb.org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요, 다운로드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게 윈도우 버전이다, 그러면 먼저 버전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리아DB 서버 버전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단은 만약에 현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리아DB 버전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학습하는 것이니까 최신 버전 중에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마리아DB 서버 11.4.4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좀 가장 적절한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리아DB 서버 11.4.4를 했습니다. 만약에 현업이라고 그러면 마리아DB 서버 10점대 버전을 쓰거나 회사에서 보통 사용하는 버전을 맞춰가는 게 더 좋겠지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고요. X8664, 그 다음에 MSI 패키지, 즉 설치 패키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설치 패키지가 다운로드 되는 거고, 그 EXE니까 클릭하시면 하나하나 안내에 따라서 위자드 방식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중간에 혹시라도
그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아니면 설치해서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예외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마리아DB 서버 11.4.4에서 운영 체제가 윈도우즈가 아니라 리눅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리눅스를 하겠다 해서 리눅스를 설치를 했고요. 아키텍처 X86, X64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닛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 D냐 여러 가지 물어보죠. 시스템 D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습 환경을 로켓 리눅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리눅스 마스터도 로켓 리눅스로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로켓 리눅스와 관련 있는 시스템 D라는 것을 쓰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실제 그 RPM 패키지라는 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네임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게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내는 드렸지만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을 하지 않고 YUM 인스톨로 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요. 마리아DB 서버 레파지토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쓸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레파지토리를 직접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DB 서버 레파지토리를 옮기게 되면 어떤 것을 하겠냐라고 배포판을 설치하라고 나오죠. 클릭하시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 중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로켓 리눅스는 없네요. 그쵸? 로켓 리눅스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CentOS 8을, CentOS 8을 잡겠습니다. 왜 CentOS 8을 잡지? 라고 하셨는데, 로켓 리눅스 버전은 CentOS 버전이랑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으로 잡았던 버전이 로켓 리눅스 8.9 또는 8.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entOS 8로 맞춰서 진행하시면 정확히 호환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버전은 11.4 맞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etc 밑에 yum.repos.d라는 디렉토리 안에 그 D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면 mariadb.repo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지금 밑에 표시되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라. 즉 만들라는 겁니다. 즉 밑에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담고 있는 mariadb repo를 등록하고 설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내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밑에 나오는 대로 YUM 인스톨 마리아DB 대시 서버 그 다음 마리아DB 대시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실행까지도 시켜줘야겠지만요. 이 안내에 따라서 한번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켓 리눅스에 접속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안내한 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VI 편집기를 쓸 거고요. etc 밑에 yum.repo 그쵸? repod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어떻게 mariadb.repo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참고로 이 복사 붙여넣기 되는 이유는요. 저는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로켓 리눅스가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지금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인 거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히 텍스트를 붙여넣기 했고요. 이제 이 부분 저장하고 종료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잘 텍스트가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저장이 잘 되어 있죠. 이제 sudo 명령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루트로 권한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sudo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 권한에서는 sudo
명령을 입력해야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리눅스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루트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sudo 명령을 생략했고 yum 인스톨 그다음에 마리아DB 서버 그다음에 마리아DB 클라이언트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y를 붙여서 그냥 별도로 프롬프트 없이 물어보지 말고 바로 설치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systemctl 자, 혹시 모르니까 화면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systemctl 스타트 마리아DB 그러면 마리아DB가 실행이 잘 됐고요. systemctl enable 마리아DB에서 자동으로 실행하기도 만들어 놨습니다. 즉 리눅스가 리부팅해도 마리아DB는 중요한 서버니까 항상 실행해라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systemctl 스테이터스 마리아DB에서 잘 액티브 러닝 잘 실행되기 확인이 되죠? 이렇게 좀 화면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요 키보드 Q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리눅스와 관련된 설명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마리아DB가 설치가 됐고 실행까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윈도우에서 오라클을 설치했을 때 혹은 혹시 해보셨다면 윈도우에서 마리아DB 설치했을 때와 다르게 지금 패스워드를 세팅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마리아DB를 설치하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 패스워드를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초기에 마리아DB 패스워드, 루트의 패스워드를 세팅하는 명령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DB 대시 어드민에 마이너스 U에 루트 한 다음에 마이너스 P 옵션을 주신 다음에 패스워드 마스터 이렇게 주시면 지금 현재 저는요 마스터라는 패스워드를 루트에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명령이니까 엔터 패스워드 현재 설정해놓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현재 패스워드 세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넘어갑니다. 엔터 입력하시면 지정한 대로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가 그러니까 마리아DB 루트 사용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사용자 말하는 겁니다. 그 계정의 패스워드가 마스터로 바뀌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접속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세팅하신 다음에 마리아DB 명령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리아DB가 아니라 MySQL로 접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라서 마리아DB 혹은 MySQL로 접속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마리아DB를 현재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니까 MySQL이 될 수도 있지만 마리아DB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P 원래 이 다음에는 패스워드를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지정하지 않고 패스워드라는 프롬프트가 나오게 되면 이때 내가 패스워드를 직접 타이핑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DB 그쵸? 어드민 -U의 루트에 -P에 패스워드를 마스터로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터라는 마스터라는 패스워드를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입력하러 나오지만 현재 패스워드가 없는 상태니까 루트의 패스워드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엔터 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의 패스워드가 마스터로 세팅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해 보겠습니다. 마리아DB 자, 나 마리아DB에 접속할 건데 사용자 계정은 루트를 사용할 거고 -P하고 엔터. 그러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설정한 패스워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show data basis에서 현재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SQL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마리아DB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접속하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연이어서 우리 오라클과 마리아DB 환경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더 학습하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초기 접속하는 것까지가 돼도, 여기까지만 돼도 이후에 SQL 등을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가실 때에 마음에 좀 짐이 좀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요청하시는 사례도 있었고, 또 SQL과 관련해서는 또 실습 한 번씩 타이핑을 해보면 기억에도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환경을 구성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쭉 이론적인 내용과 문제풀이 과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개념, 데이터 모델링과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3단계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존에 학습하신 분들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모델링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예,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자 있죠? 앞자만 이렇게 가져와서 두음이라고 해서 개, 논, 물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암기하고 시될 상황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럼 개념적 모델링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요. 요구사항에 기반한 정보구조의 모형을 변화에 일반화했다. 그 다음에 핵심 엔티티와 엔티티 간 상호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ERD, 그쵸?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 핵심이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한 활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또 ERD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죠. ERD, 어떠한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관계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엔티티 릴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서비스, 또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DB 데이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할지 이렇게 의사소통을 위한 가시성도 확보한다. 개념적 모델링입니다. 자, 논리적 모델링입니다. 개념적 모델링 단계를 마무리하고 나서, 즉 엔티티의 도출을 엔티티 도출을 완료하고 나서 그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설계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용하려고 그러면 서로 간에 관계의 모호성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이상 현상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손실 분해해가는 정규화라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 모델링에서는요, 정규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정규화의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보통 3차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SQLD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 개념과 주요 특징과 키워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얘기도 같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하는 가운데 식별자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고요. 관계를 제거하게, 그러니까 왜 다중관계 있잖아요. M 대 N 관계 또는 N 대 N 관계 뭐 똑같은 얘기죠. M 대 N 관계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 관계를 교차 엔티티라는 것을 통해서 해소해 가고, 다음에 참조 무결성 등을 정의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규화와 테이블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다듬는 과정이 논리적인 모델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모델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실제 구축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물리적인 모델링 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DBMS의 특징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냐, 마리아드비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에 맞춰서 실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인덱스라는 건 어떻게 걸지, 그렇죠? 파티션이나 분산구조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축하고 난 다음에 아까 논리적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 즉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분해된 것을 다시 합치는 조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와 또는 뭐 디스크 용량이라든지 데이터가 문제없이, 그쵸? 이상 현상 없이 잘 관리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쿼리,
그러니까 조회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눠온 걸 다시 합쳐야지만 원래 의미를 또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능을 고려해서 반전교화라는 것을 일부 수행합니다. 반전교화가 그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회 성능을 높이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성을 감수하고 반전교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교화를 할 때는 왜 하는지와 그다음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반전교화하기 전에 정교화 과정을 완료해 놓는 것도 중요해지는 거죠. 중간에 하다 멈추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이라는 3단계 모델링 관계를 갖는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있는데 NC 스팍에서 만든 제안한 설계 모델 3단계 스키마, 3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3 스키마.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NC 스팍 키워드고요. 외부, 개념, 내부. 이것도 두만 따서 외, 개, 내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각각 외부, 사용자 관점, 개념, 통합 데이터 관점, 내부, 물리적 관점. 요 정도의 관점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단계 스키마가 있다. 왜, 개, 내가 있다. 자, 다시 3단계 모델링이 있다. 개, 놈, 물, 개념, 논리, 물리. 3단계 스키마가 있다. 왜, 개, 내. 외부, 개념, 내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념 모델링 단계의 중요한 산출물이자 활동이죠. ERD, Entity Relationship 다이아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ERD는 뭐냐? 데이터를 형식화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개체와 개체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초기 ER 모델이 있고 확장 ER 모델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그룹을 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개체, 관계, 속성이다. 그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개체,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개체가 있는 거고, 학생을 구성하는 학번이 있다면 그건 속성이 되는 거죠.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는 또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그래서 개체, 관계, 속성이 기본적으로 ER 다이아그램의 ERD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고요. 또 이런 관계들, 개체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반화, 계층, 복합 속성, 이런 일반화, 계층 이런 식의 어떤 관계도 들어올 수 있고요. 속성도요, 단일 속성이 아니라 복합 속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후에 또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은 ERD가 무엇이고 구성 요소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RD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ERD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티티 그리기, 엔티티 배치, 관계 설정. 관계가 설정됐으니까 당연히 관계명도 기술할 수 있죠. 관계명 기술. 관계명이 기술이 됐으니까 도대체 참여도 1대1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참여도 기술. 그다음에 필수이냐 선택이냐 기술할 수 있겠죠? 읽어보시면은 요 단계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생각을 더 많이 해버리게 되면 이거 순서 바꿔서도 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패턴에 따라서 때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좀 간결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RD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의 절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티티 속성 관계 식별자 보겠습니다. 엔티티 또는 엔터티라고도 하죠. 표현할 정보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네모가 있고요. 이중 네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엔티티가 있고요. 위크 엔티티가 있습니다. 강한 엔티티는 뭐냐면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위크 엔티티는 다른 객체가 있을 때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원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사원이 있어야 부양가족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양가족이 위크 엔티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엔티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속성이 있을 겁니다. 속성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여기 보면요. 멀티 밸류드죠. 이게 원이 이게 중복된 원입니다. 멀티 밸류는 뭐냐면요. 속성 값이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복합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복합 속성이죠. 복합 속성은 뭐냐면요. 주소와 같이 시, 도, 군 이렇게 주소가 나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복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키 속성이 있고요. 드라이브드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드 유도된 속성은 뭐냐면요. 원래 그런 속성이 본질적으로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산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구성하다 보니까 유도돼서 만들어진 속성이라는 겁니다. 뭐 적정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점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학점에 평균이 있다고 해볼게요. 평균은 원래 있는 건 아니지만 학점들을 계산함에 따라 나오게 된 유도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엔터티와 속성을 봤으니까 당연히 관계도 나오겠죠. 자, 관계입니다. 관계는요, 강한 관계가 있고 약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를 통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마름모로 표현해서 강한 객체고요. 강한 관계고요. 약한 관계. 다른 객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객체에서 이중 마름모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런 키워드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계는 어떻게 된다? 예, 마름모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카디널리티라는 용어가 있는데 M 대 N 관계를 맺을 때 몇 개의 객체들이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냐 이거를 카디널리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맥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소 최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1명부터 최대 n명까지 뭐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표현한 요 내용 있잖아요. 이러한 표현법을요. 피터 첸 방식이라고 하고요. 표시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까마귀 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클로우풋 표기법이 있습니다. 까마귀 발, I 슬래시 클로우풋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까마귀 발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보니까 이 까마귀 발처럼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 엔터티는 여전히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관계는 선으로 표시하고요. 선 끝에 관계성 카디널티를 기호로 표시합니다. 자, 여러 개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개라는 얘기인 겁니다. 0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발처럼 생긴 세 갈래 기호로 다수를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얘기 드렸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제가 되면은요, 피터첸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까마귀 발 형식으로도 그쵸. 클로스풋 방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해석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적 종속성과 정규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함수적 종속성,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A가 B를 종속한다. X가 Y를 종속한다. 또는 X가 Y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상호 종속되는 현상, 그 다음에 결정자와 종속자의 관계, 이것을 표시하는 것을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X가 Y다 하면 X가 결정자, Y가 종속자. 결정자인 X가 종속자인 Y를 결정한다. Y는 X에 종속된다. X는 Y를 종속한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함수적 종속성. 근데 이 함수적 종속성이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완전, 이행, 부분함수가 있습니다. 완전함수 종속성은 뭐냐면요. X, Y가 Z일 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있고 Y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Z를 종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X가 Z를 종속하지도 않고 Y가 Z를 종속하지도 않는다. 즉 X, Y가 오롯이 함께 Z만을 종속한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Z는 X, Y에 완전 종속됐다고 하고요. 완전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행함수 종속성은 뭐냐? 이행함수 종속성은 뭐냐면요.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행함수 종속성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행함수 종속성. 여기에 X가
Y를 종속했습니다. 근데 Y가 Z를 종속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X가 Y도 종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해서 이행함수 종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함수 종속성은 뭐냐면요. 아까 완전함수 종속성에서 XY가 Z를 종속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X가 Z가 성립되거나 Y가 Z인 경우가 성립이 됩니다. 즉, XY가 Z를 종속하는데 X가 Z를 종속하거나 Y가 Z를 종속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을 부분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속성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정규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과 정규화는 함께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함수적 종속성을 봤으니까 이제 바로 정규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입니다. 정규화의 개념.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에 따른, 그러니까 데이터가 테이블 간에 중복돼 있고 하면 이상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무손실 분해는 뭐냐면요. 중복을 없애가면서 테이블을 나누어 가는데 원래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뉜 테이블을 다시 결합하면 원래의 의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손실 분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정규화가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물론 BCNF 4차, 5차까지가 있는데 우리 1차부터 3차까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1차 정규화, 속성의 원자값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속성이 있는데 속성에 예를 들어봤습니다. 취미, 축구, 야구, 배구 다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자값이 아닌 거예요. 밸류가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원자값 모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게 1차 정규화인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2차 정규화의 핵심,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든 속성들은 기본 키에 다 종속이 돼야 된다.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은 키에다 종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완전 종속돼야 된다는 거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완전함수 종속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건데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기본 키에 완전히 종속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이게 2차 정규화입니다. 3차 정규화,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한 겁니다. 이해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야겠다. 바꿔 말해서 기본 키 외의 속성들 간에 함수적 종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 키가 X라고 하면 이런 과제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무슨 말이죠? 다시 해볼게요. X가 Y, Y가 Z를 종속하는데 X가 Z를 종속했다. Y도 Z도 다 X의 종속이잖아요. 근데 Y가 Z를 종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그게 3차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은 완전 이행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습니다. 자, 정규화는 1차 정규화 원자값이 있어야 됩니다. 값이 하나야 됩니다. 2차 정규화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서 모든 그 속성 간의 관계가 완전함수 종속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3차 정규화는 무엇인가?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CNF 4차, 5차 계속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룹 함수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함수의 특징과 종류, 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함수이고요. 그룹 바위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함수입니다. 집계함수와 총계함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집계함수, count, sum, avg, max, min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우리한테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총계함수지요. 롤업, 큐브, 그룹핑 세트, 그룹핑입니다. 자, 특히 그룹핑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롤업이랑 큐브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나오기도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롤업입니다. 롤업은요, 그룹 바이로 묶인 컬럼의 소개를 계산하는 거고요.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롤업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소그룹을 지정한 거죠. A, B 두 개. 그럴 때는 A, B로 그룹핑한 소개, 그 다음에 A로 그룹핑을 한 소개, 그 다음에 총 합계를 출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만약에 이러한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에 롤업 이어 몬스 프로덕트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 몬스 프로덕트. 이어 몬스 프로덕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어 몬스 프로덕트 이 세 개에 대한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어와 몬스와 대한 거 하나. 이어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총합계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소개들을 계속하고 총합계까지 출력하는 거 이게 롤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에 프로덕트 A, 2024년 1월에 프로덕트 B 있고요. 2023년에 2월에 프로덕트 A, 2023년 2월에 프로덕트 B 있죠. 이렇게 이어와 몬스터 프로덕트가 조합된 거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에 2023년 1월 이 널이라는 것은 이제 2023년 1만 있다라는 거죠. 그쵸? 2023년 1에만 대응되는 거지 프로덕트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묶여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롤업이 구성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다 널이는 건 뭘까요? 이건 총계가 되는 거죠. 그쵸? 항목 구성 없이 전체를 그냥 고려하겠다는 거니까. 자, 2020년, 23년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023년에 2월에 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맞죠? 이 널이라는 의미도 헷갈리지 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큐브 보겠습니다. 큐브는요, 이 롤업과 좀 다르게 모든 조합입니다. A, B 돼 있으면요, A, B, 그 다음에 A, B잖아요. 그러니까 A, B 전체, 그 다음에 뭐죠? A 소그룹,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총합계.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롤업보다도 더 접의 개수가 많죠. 모든 조합이죠. 그러니까 다차원 집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이제 그룹핑 세츠가 나옵니다. 그룹핑 세츠는 뭐냐면요. 특정 항목 원하는 부분의 소개를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동일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룹핑 세츠한 다음에 A, B 전체죠. 그럼 뭐죠? A로 그룹핑한 거, B로 그룹한 소개,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노력과 큐브도 인저를 쓸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있죠. 큐브나 롤업을 그룹핑 세트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조합한 그 그룹핑한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잠시만요.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룹별로 소개한 요 내용, 요 자체를 그룹핑 세트의 단위 하나하나로 기억해주는 단위 하나하나로 기술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롤업과 큐브가 그룹핑 세트로 표시될 수도 있다. 이 관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좀 헷갈리다 그러면 우리 이전에 또 이 관련돼서 풀어서 다시 설명해 드린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블로그 등을 찾으셔서라도 추가 학습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풀이 첫 번째, 다음 ERD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ER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있는데요.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스텝 쉴 테니까 한번 답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내역은 하나의 학생을 갖나요? 수강 내용은 하나의 학생을 갖나요? 예, 맞지요. 한 명의 학생은 반드시 수강 내용을 갖나요? 반드시인가요? 아, 동그라미 없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수강 내용을 가질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변환할 때 수강 내역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의 PK 주식별자를 포린키 그쵸. 프랭키로 가져오죠. 웨르시펠로 가져오네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3층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왜, 일단은 왜, 개, 내가 있습니다. 왜, 개, 내가 있습니다. 자, 3층 스키마, 왜, 개, 내. 외부, 사용자 관점. 개념, 통합 데이터 관점. 내부, 물리적 관점.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떤 걸까요?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구성된다. 맞는 말 같고요. 외부 단계는 응용 프로그램과 접근하는 DB 관점을 정의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 내부 단계는 DB의 물리적이다. 개념 단계는 사용자 관점이다? 아니죠. 개념은 통합 데이터 관점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엔터티에 대한 주소에 대한 설명이다. 어떠한 속성인가? 자, 주소는 도시, 구, 도로명으로 구성된다. 단일, 다중, 복합 설계. 어떤 것일까요? 자, 단일일까요? 다중칠까요? 복합일까요? 두 개 이상의 기본 속성들로 분해 가능한 속성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3번 복합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정규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기본 키를 제외한 일반 속성 간의 종속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태블로 분할한다. 그쵸? 기본 키를 제외한 일반 속성 간의 종속성이 있다. 그럼 이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이행함수 속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제거했다. 그러면 답은 3차 정규화, 3정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수행된 SQL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예, 롤업이죠? 롤업이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롤업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3개 다 묶인 거. 그 다음에 이어와 먼스 2개 묶인 거. 그 다음에 이어. 그 다음에 총계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요렇게 원본 테이블이 있는 거고요. 예, 실제 이제 문제에서는요. 원본 테이블 주고 이와 같은 SQL을 준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테이블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롤업에 대한 개념을 보는 거고요. 롤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게 되면서 이 적정한 테이블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또 유사한 거니까 이 정도로 설명드릴 거고요. 롤업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소개를 묶어가는 방식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